안녕하세요. 자식들 인생에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70살 먹은 할애비입니다.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만 낙으로 알고 살았고 퇴직 후에는 제 아내와 함께 텃밭이나 가꾸며 소소하게 사는 게 꿈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제 아내는 저보다 먼저 먼 길을 떠나버렸죠. 텅 빈 집안에 홀로 남겨진다는 게 어떤 건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적막함이 사람을 어떻게 갉아먹는지, 혼자 차려먹는 밥이 얼마나 모래알 같은지 말이에요. 텔레비전을 켜놔도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저 텅 빈 공간을 메우는 소음에 불과했으니까요. 물론 하나 있는 아들놈이 제 걱정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주말마다 며느애랑 손주들 데리고 꼬박꼬박 얼굴을 비쳤죠. 올 때마다 양손 가득 반찬거리를 싸 들고 와서 냉장고를 채워놓고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곤 했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죠. 지 애미 빈자리가 클까봐, 호랍이 된 아비가 굶을까봐 신경 쓰는 그 마음이 어찌 안 예쁘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언제부턴가 그 고마움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불편함으로 바뀌기 시작하더군요. 주말 저녁 밥상에 둘러앉아도 대화는 늘 겉돌았어요. 아버지 식사는 잘 챙겨 드시죠?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시고요. 판에 박은 듯한 안부 인사. 제 눈치를 살피는 아들의 표정과 피곤함이 역력한 며느의 얼굴. 그리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손주 녀석들. 그들은 저를 위해 귀한 주말 시간을 내어 이곳까지 오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회사 일에, 애들 교육에, 자기들 살기도 팍팍한데 늙은 아비까지 챙기려니 얼마나 힘에 부치겠습니까?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들 내외가 다녀간 뒤였어요. 며느애가 정성껏 끓여놓고 간 소고기 뭇국을 데워 저녁을 먹는데 문득 식탁에 앉아있던 며느애의 얼굴이 떠오르더군요. 제가 무슨 말을 건넸을 때였을까요?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던 그 모습이 말입니다. 저 들으라고 낸 한숨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하루의 고단함이 무심코 새어나온 것이었겠죠. 하지만 그 작은 한숨 하나가 제 가슴에 아주 무거운 돌덩이처럼 내려앉더군요. 아, 내가 이제 짐이 되어가는구나. 내 존재가 저 아이들에게 쉬고 싶은 주말 저녁의 의무가 되었구나. 평생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제 힘으로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을 키워냈다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온 저였는데 이제는 자식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지친 한숨을 헤아려야 하는 나이가 된 겁니다. 그게 참 서럽고 비참하더라고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더 이상 자식들 인생의 짐이 되지 말자. 내 마지막은 내가 책임지자. 그래서 제 발로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놈은 길길이 날뛰었죠. 아버지 갑자기 무슨 요양원이에요? 저희가 뭐 잘못했어요? 라며 울컥하더군요. 제가 그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자식된 도리를 못하는 불효자처럼 보일까봐, 주변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울까봐 그러는 거겠죠. 저는 그저 아들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편하자고 가는 거다. 너희 눈치 안 보고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주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나도 좀 편하게 지내고 싶구나.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정거장이라 생각했던 요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인생을 정리하는 곳이라 여겼어요. 무료한 시간들을 견디고 외로움을 삼키며 그렇게 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 그토록 눈부신 사랑이 찾아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메마른 고목 같던 제 가슴에 다시금 뜨거운 꽃을 피울 사람이 나타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찬란한 행복을, 이 마지막 기쁨을 막아선 건 다름 아닌 제 피부칩, 제 아들이었습니다. 제 황혼에 찾아온 폭풍 같았던 사랑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스스로 요양원에 들어온 첫날부터 제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도, 폭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도, 심지어 끼니 때마다 나오는 팝과 국에서도 아무런 색깔을 느낄 수가 없었지요.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닳고 달아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 갇혀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자식들 집을 나온 걸 후회하냐고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아들 녀석 내외 눈치 보며 얹혀 사는 것보다는 여기가 100번 낫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여기선 내가 밥 한 술을 뜨는 게 누구에게 미안할 일은 아니고 밤늦게 화장실 가느라 낸 푸스럭 소리에 누구의 단잠을 깨울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저 내 의지로 선택한 마지막 안식처라 여겼던 이곳이 생각보다 더 삭막하고 외로운 곳이었다는 걸 매일같이 확인하고 있을 뿐이었죠. 평생을 교사로 살며 아이들을 가르쳤던 저는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곳의 시간표는 저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사료 시간,
약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일 뿐이었지요. 아침 6시에 눈을 뜨면 똑같은 무늬의 천장을 한참 바라봅니다. 저 천장 무늬가 뭘 닮았을까? 젊을 적엔 그런 시시껄렁한 상상이라도 했겠지만 이젠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아요. 그냥 천장이구나, 오늘도 어제와 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싶을 뿐이었죠. 아침을 먹고 나면 다들 거실에 모여 멍하니 텔레비전을 봅니다. 어찌나 많이 본 드라마인지 다음 대사가 무엇일지 훤히 알 정도예요. 가끔 물리치료실에 가서 기계에 몸을 맡기고 점심을 먹고 꾸벅꾸벅 졸다 보면 또 저녁 먹을 시간이 다가왔죠. 누구 하나 먼저 살갑게 말을 거는 사람도 깊은 대화를 나눌 사람도 없었어요. 다들 자기만의 섬에 갇혀 밀려오는 시간의 파도를 그저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을 뿐이었지요. 책이라도 읽으면 좀 나을까 싶어 평생 손에서 놓지 않던 책을 펼쳐보아도 까만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일 뿐 한 문장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활자들이 눈 위에서 둥둥 떠다니다가 이내 흩어져 버렸어요. 학생들 앞에서 호령하던 쩌렁쩌렁한 목소리는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목소리를 내는 법조차 잊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제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구나. 그런 서글픈 생각이 들 때면 텅 빈 방 한가운데서 저도 모르게 한숨을 푹 내쉬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점심을 먹고 창가 의자에 앉아 무심히 밖을 내다보고 있었지요. 마침 늦가을이라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들이 스산한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제 마음처럼 참 볼품없다 생각하고 있는데 문득 시선 한 구석에 낯선 색깔 하나가 툭 하고 들어왔습니다. 거실 한쪽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작은 화분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웬 부인이 쪼그리고 앉아 화분에 물을 주고 있더군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어깨에 걸쳐진 붉은색 카디건이 그 잿빛 공간 속에서 어찌나 선명하던지 마치 먹물을 풀어놓은 물에 붉은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진 것처럼 제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넣어놓고 바라봤습니다. 그분은 시든 잎사귀를 하나하나 정성껏 떼어내고 마른 흙을 작은 호미로 살살 긁어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그 손길이 참으로 조심스럽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다 죽어가는 식물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으려는 듯한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때였어요. 인기척을 느꼈는지 그분이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곱게 빗어넘긴 머리칼 아래 세월의 흔적이 어깨에 새겨진 얼굴에 핀 미소가 꼭 이른 겨울에 피어나는 동백꽃 같았거든요. 춥고 황량한 세상 속에서 저 혼자만은 따뜻한 봄을 품고 있다는 듯 그렇게 환하고 온화한 미소였어요. 그분은 제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더 환하게 웃으며 가볍게 목례를 건넸어요. 당황한 저는 어색하게 고개만 까딱거렸지요. 평생을 남 앞에서 말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살아온 사람인데 그 순간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메마른 땅이 단비를 만난 것처럼 제 안에 무언가가 아주 오랜만에 꿈틀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의 무채색 하루에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멍하니 창밖을 보는 대신 거실 한쪽에 시선을 두는 버릇이 생긴 겁니다. 그분이 언제쯤 나타나 화초를 돌볼까, 오늘은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나올까 기다리게 되었지요. 그분이 나타나면 잿빛이던 공간에 서서히 색이 번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분이 웃으면 주변 공기마저 따뜻해지는 것 같았고 그분이 콧노래라도 흥얼거리면 지루하기 짝이 없던 텔레비전 소리도 즐거운 배경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어디가 아파서 이곳에 왔는지도 아무것도 몰랐지만 상관없었어요. 그저 그 존재만으로도 제 멈춰있던 시간에 다시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만 같았으니까요. 저는 그분을 마음속으로 동백꽃 부인이라 불렀습니다. 제 길고 지루한 겨울의 끝에 호련히 피어난 한 송이 붉은 동백꽃. 그 꽃 한 송이가 제 잿빛 세상을 전부 물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과의 첫 만남 이후 제 요양원 생활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늘 잿빛 필터를 씌운 것처럼 무채색이던 세상에 아주 작고 선명한 색깔 하나가 들어온 느낌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멀리서 그 사람을 지켜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화단에 물을 주고 가만히 앉아 햇볕을 쬐는 그 모습을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먼저 용기를 냈습니다. 평생 국어 선생으로 교단에 서서 수백 명의 아이들 앞에 서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그 사람 앞에 다가가는 몇 걸음이 어찌나 무겁고 떨리던지요. 저 매일 화초를 참 정성껏 돌보시는군요. 제 어색한 말 한마디에 물뿌리개를 들고 있던 그 사람이 화들짝 놀라 저를 돌아봤어요. 동그랗게 뜬 눈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그 고운 미소를 지어 보이더군요. 어머 놀랐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서요. 그렇게 우리의 첫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젊었을 적에 의상실을 오래 하셨다더군요. 그래서인지 색을 보는 감각이나 작은 것들을 아름답게 가꾸는 솜씨가 남달랐어요. 저는 그저 흙이나 파고물이나 주는 게 전부였는데 그 사람은 시든 잎을 떼어내고 가지를 다듬고 꽃들이 더 예쁘게 보일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주었죠. 그 사람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황량했던 화단이 조금씩 생기를 되찾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어느새 저도 그 사람을 따라 매일 아침 화단으로 나가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제가 흙을 고르면 그 사람이 씨앗을 심고 제가 물을 주면 그 사람이 잡초를 뽑았죠. 우리는 말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저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함께 흙냄새를 맡고 작은 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메마른 흙 속에서 파릇한 새 생명이 돋아나는 걸 보고 있자니 마치 제 마음에도 작은 싹이 트는 것만 같았어요. 제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그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조용히 이 생을 마무리하는 것만이 남은 책임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오후에는 요양원 휴게실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보거나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노래를 듣곤 했어요. 특히 그 사람은 배우 노래를 참 좋아했지요. 누가 울어 노래가 흘러나오면 눈을 지그시 감고 조용히 따라 부르곤 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애틋하고 고와 보이던지요. 젊었을 때 남편이 참 좋아하던 노래였어요. 저 양반이 노래는 못하면서도 기분만 좋으면 이 노래를 그렇게 불렀답니다. 무심코 던진 그 사람의 말에 저 역시 오래 묵혀두었던 제 아내와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 아내는 심수봉 노래를 참 좋아했었거든요. 비 오는 날이면 을에 막걸리에 파전을 부쳐와서는 그때 그 사람을 틀어놓고 함께 술잔을 기울이곤 했죠. 그런 이야기들을 두서없이 늘어놓다 보면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지나온 세월을 이야기하며 웃기도 하고 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편안하고 따뜻했어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안에서 무언가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가 생겼다고 할까요? 예전에는 그저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무거운 몸을 억지로 일으켰는데 이제는 혹시라도 그 사람과 아침 산책이라도 마주칠까 싶어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서둘러지곤 했어요. 식사 시간이 되면 일부러 그 사람이 앉는 자리가 보이는 곳에 앉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반찬이 나오면 제 밥그릇 위에 슬쩍 올려주기도 했지요. 어린애 같은 행동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이 어머 고맙기도 해라 하며 웃어주면 제 마음이 온종일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복도를 걷다가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제 소매를 붙잡고는 말했어요. 어르신 잠깐만요. 여기 실밥이 뜯어졌네. 그러더니 어디서 꺼냈는지 작은 반짓고리를 꺼내 제 옷소매를 꼼꼼하게 꿰매주더군요.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바느질하는 그 모습에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수십 년 누군가 제 옷을 꿰매준다는 것이 이렇게 가슴 떨리는 일인 줄 몰랐어요. 날고해진 제 마음의 구멍까지 그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 꿰매주는 것만 같았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리는 듯 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감정일까? 나이 이르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인생의 마지막 정거장에 도착했다고 생각한 내게 왜 이런 감정이 다시 찾아온 걸까? 젊은 날 아내를 처음 만나고 밤새 잠 못 이루던 그 20살의 설렘이었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수십 년 만에 다시 찾아온 그 감정 앞에서 저는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감정은 주책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쳐 보았지만 한번 피어난 마음의 꽃은 쉬지려 하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그 사람을 어떤 얼굴로 봐야 할지 걱정되면서도 어서 빨리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죠. 잿빛이던 제 세상이 그 사람으로 인해 다시 총천연색으로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황혼을 해가 저무는 시간이라고들 하지요. 모든 게 희미해지고 어둠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요. 제게도 그랬어요. 요양원 창밖으로 보이는 붉은 노을은 그냥 하루가 끝났다는 신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고부터 제 세상의 노을은 완전히 다른 빛깔이 됐어요. 그저 바라만 봐도 가슴 벅찬 내일을 기다리게 하는 약속 같은 빛깔이 된 겁니다. 그날도 우리는 함께 화단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새로 심은 봉숭아 꽃을 보며 어린애처럼 웃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저 웃음을, 저 따스함을 내 남은 날들 동안 매일 옆에서 보고 싶다. 그냥 스쳐가는 인연이 아니라 내 마지막 길의 동행으로 삼고 싶다.
평생을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남편으로 살았지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아본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옆에만 서면 자꾸 잊고 살았던 풋내기 시절의 내가 불쑥 튀어나오는 것 같았어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새웠습니다. 이름 먹은 늙은이가 이게 무슨 주책인가? 자식들 얼굴은 또 어떻게 보나? 아들 녀석 성격에 이걸 곱게 볼 리가 없지.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놨어요. 제 딴에는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에게 이치와 도리를 가르치며 반듯하게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이 나이에 사랑 타령이라니. 제 스스로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이대로 이 사람을 놓쳐버리는 거였어요. 다시 찾아온 이 온기를, 이 설렘을 모른 척하고 남은 생을 또다시 잿빛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 딱 한 번만 용기를 내보자. 평생을 책임감이라는 갑옷을 입고 살았으니 이제 마지막만큼은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보자. 결심이 서자 심장이 20살 청년처럼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해질녘 우리가 늘 함께 앉던 벤치로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손에는 뭘 들고 가야 하나,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하나, 교단에 처음 섰을 때보다 더 떨리더군요. 결국엔 맨손으로 터덜터덜 나갔어요. 제 진심 말고는 들을 게 없는 처지니까요.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저는 괜히 마른 기침만 킁킁 해댔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왜 이렇게 붉으세요? 그 다정한 목소리에 더럭 겁이 났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죠. 드릴 말씀이 있어서 보자고 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그게 참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노을빛에 물든 그 사람의 고운 얼굴을, 제 말을 기다리는 그 따뜻한 눈빛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여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정류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식들한테 짐 안 되고 조용히 있다가 가면 그만이라고. 하루하루가 똑같고 웃을 일도 울 일도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모든 게 달라졌어요. 잊고 있던 노래를 다시 흥얼거리게 되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기다려지고 시든 화초 같던 내 마음에 당신이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꽃을 피워보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 그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 눈빛에 용기를 얻어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습니다. 주책이라고, 늙은이 망령이라고 욕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꼭 해야겠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인생을 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내 남은 인생 당신과 함께 살고 싶소. 아침에 같이 눈뜨고 같이 밥 먹고 아프면 서로 기댈 어깨가 되어주면서 그렇게 함께 늙어가고 싶어요. 제 말이 끝나고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 짧은 시간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조용히 제 손을 잡더군요. 돌아보니 그 사람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저는 저야말로 그런 말을 기다렸는지도 몰라요. 혼자라는 게 나이가 들수록 더 무섭고 외롭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사람의 따뜻한 손을 마주 잡는 순간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충만함이었어요. 70평생 처음으로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겁니다. 그저 이 사람 손만 잡고 있다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가장 큰 폭풍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불어닥칠 줄은요. 그 사람의 따뜻한 손을 잡고 있자니 잊었던 용기라는 게 어디선가 솟아나는 것 같았어요. 이 행복을, 이 사람을 내 자식에게도 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제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 생겼는지,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다시 행복해졌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분명 하나뿐인 제 아들이니 축복해줄 거라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지요. 주말에 맞춰 아들 내외를 요양원으로 불렀습니다. 모처럼 외출해서 맛있는 갈비라도 사 먹일 요량으로 아침부터 들뜬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평생을 국어 선생으로 살면서도 막상 하고 싶은 말을 앞두니 어린애처럼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콩닥거리더군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너무 갑작스럽게 놀라지는 않을까?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표정을 가다듬고 할 말을 연습했는지 모릅니다. 곧이어 아들 내외가 도착했고 제 차림새를 보더니 아들이 짐짓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아버지, 어디 좋은 데 가세요? 얼굴색이 아주 훤하십니다. 며느라기도 옆에서 거들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요새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그 말에 더 용기가 났습니다. 그래,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 자식된 도리로 어찌 싫다 하겠나. 우리는 근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고 지글지글 고기가 익어가는 동안 화기애애한 대화가 오갔어요. 손주 녀석 학교 생활이며 아들 회사 이야기며 며느라기 친정 소식까지. 평범하고도 정겨운 시간이었지요.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아가.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제게로 향하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마른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제 인생에서 가장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비가, 이 나이에 부끄러운 이야기일지 모르겠다만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은 귀한 인연을 만났다. 순간 식당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고기 굽는 소리, 사람들 웃음소리가 아득해지고 오직 숟가락과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음꽃을 피우던 아들 녀석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시는 걸 봤습니다. 며느라기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남편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고요. 아들은 한참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차라리 무슨 말이든 해주길 바랐습니다. 이윽고 녀석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은 채 불판 위에서 까맣게 타들어가는 고기 조각을 뒤집으며 싸늘하게 말하더군요. 아버지, 추책입니다. 그 한마디가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치더군요. 추책이라니. 내 평생 자식에게 그런 소리를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말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잘 되셨네요. 아버지, 이제라도 좋은 분 만나셔서 다행이에요.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를 바랐던 게 그렇게 큰 욕심이었을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고 저를 쳐다보는데 그 눈빛에는 어떤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마치 이해할 수 없는 철부지를 바라보는 듯한 그런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 연세가 지금 70이세요. 요양원에 계신 분이 갑자기 연애라니 남들이 들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저희 체면도 좀 생각해 주세요. 체면이라니. 아비가 죄를 지은 것이냐? 그저 서로 외로운 사람들끼리 의지하며 살겠다는데 그게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일이란 말이냐? 손가락질 받을 일 맞습니다. 그 연세에 무슨 새살림을 차리시겠다고요? 혹시라도 저쪽 자식들이 아버지 재산이라도 노리면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요? 재산이라니요. 제 가슴 한복판에 차가운 비수가 날아와 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가르치고 키운 아들이 제 사랑을 재산과 체면이라는 저울 위에 올려놓고 따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는 안절부절 못하며 남편의 팔을 툭툭 쳤지만 아들은 한번 터진 말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혼자 외로우실까 봐 저희가 얼마나 신경 썼는데요. 주말마다 찾아뵙고 필요한 거 없으신지 매번 여쭙고. 그런데 저희 마음은 조금도 생각 안 하시고 어떻게 그런 결정을 마음대로 하세요? 저희랑 상의 한마디 없이.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더 이상 고기 맛도 밥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평생을 가장으로 아버지로 살아온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행복을 축복해 줄 거라 믿었던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헤집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식사는 엉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아들 내외는 차갑게 식어버린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고 텅 빈 식당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어요. 눈앞에 놓인 아무도 손대지 않아 차갑게 식어버린 갈비가 꼭 제 처지 같게만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너무나도 시리고 아파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어요. 아들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혀 며칠 밤낮을 떠나지 않았어요. 추책이라니.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걸어온 길 위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존경받는 스승이었고 집에서는 든든한 가장이었어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저는 꿋꿋하게 제자리를 지키며 아들 내외에게 패 끼치지 않으려 부단히 애를 썼는데 그 모든 세월이 추책이라는 두 글자의 가루처럼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마 아들 녀석은 평생 가도 모를 거예요. 제가 왜 그 편안한 집을 두고 이 요양원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왔는지 말입니다. 그저 늙은 아버지가 자식들 고생시키기 싫어서 체면 차리려고 그런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제가 이곳에 온 진짜 이유는 더 이상 그 애들의 삶의 마음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아내가 떠난 집은 너무 넓고 너무 조용했어요.
벽에 걸린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는데 그 웃음이 꼭 저를 꾸짖는 것만 같았습니다. 당신 없이도 잘 살고 있느냐고,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느냐고 묻는 것 같아서요. 혼자 차린 밥상에 마주 앉을 사람 하나 없이 텔레비전 소리를 벗삼아 꾸역꾸역 밥을 넘기는 저녁 시간은 참 길고 외로웠습니다. 주말마다 아들 녀석이 며느리와 함께 저를 데리러 왔어요. 맛있는 거 사드리겠다, 좋은 데 모시겠다 말은 번지를 했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 애들의 얼굴에 스치는 피곤함과 의무감을요. 일주일 내내 회사 일에 시달리다 겨우 맞은 주말, 그 귀한 시간을 오롯이 늙은 아비를 위해 써야 한다는 부담감이 왜 없었겠어요. 아들네 집에 가는 길, 차 안에서 저는 늘 창밖만 쳐다봤습니다. 혹여나 제 입에서 나올 한숨소리 하나가 그 애들에게 또 다른 피곤함으로 전해질까 봐서요. 아들 녀석은 운전대를 잡은 채 굳은 표정으로 앞만 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조수석에서 애써 밝은 이야기를 꺼내려 애썼지만 그 목소리엔 힘이 없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차 안을 가득 메울 때마다 저는 숨 쉬는 것조차 미안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며느리는 시아버지 왔다고 불이 나게 부엌으로 들어가 부산을 떨었지만 그 뒷모습에서 즐거움보다는 고단함이 먼저 보였습니다. 아들 녀석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채널만 이리저리 돌릴 뿐 저와 깊은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았어요. 그 애가 궁금한 건 오직 아버지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식사는 제때 하셨어요? 같은 마치 확인해야 할 숙제 같은 질문들 뿐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허전한지, 밤마다 죽은 아내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그런 이야기는 차마 꺼낼 수조차 없는 분위기였죠.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며느리가 정성껏 차린 저녁상에 둘러앉았는데 그날따라 입맛이 없어 밥을 깨작거렸습니다. 그걸 본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한숨을 푹 쉬더군요. 그 순간 옆에 있던 아들 녀석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제 가슴을 쳤어요. 어머니 계셨을 땐 그래도 잘 드셨는데. 악에 없는 말인 줄 압니다. 그저 돌아가신 제 아내를 그리워하며 한 말이겠지요. 하지만 그 순간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렸어요. 아버지는 이제 혼자서는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시는 우리가 끝까지 돌봐야 할 짐이구나.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정말로 짐이구나. 밥값이나 축내는 물리적인 짐이 아니라 그 애들의 마음에 무겁게 내려앉은 마음의 짐이구나. 내 존재 자체가 저 아이들에게는 주말마다 해결해야 할 숙제고 신경 써야 할 걱정거리일 뿐이구나. 그날 밤 아들네 집 제 방에 누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저를 챙기려는 그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의무감으로 건네는 친절, 동정심으로 차려주는 밥상은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들더군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 남은 생은 적어도 그 애들에게 걱정은 끼치지 말자. 내 외로움은 내가 알아서 감당하자. 그렇게 제 발로 이곳 요양원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그걸 몰라요. 제가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게를 내려놓고 싶어서, 자식 걱정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요. 오히려 제가 이곳에서 아버지라는 껍데기를 벗고 한 남자로서 새로운 행복을 찾으려는 것을 주책이라며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저는 잊고 있던 제 자신을 되찾았어요. 그 여자는 저를 선생님이라 불러주었고 제가 읊조리는 시 한 구절에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밥은 잘 챙겨 먹었는지, 잠은 잘 잤는지를 묻는 대신 오늘은 마음이 어떤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물어봐 주었어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저 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메마른 장작 같던 제 가슴에 수십 년 만에 다시 따뜻한 불씨가 지펴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들의 모진 말을 듣고 나니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평생을 누군가의 아들로, 누군가의 남편으로, 그리고 누군가의 아버지로 살았다. 단 한 번도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다. 이제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 마지막 페이지만큼은 온전히 나를 위한 이야기로 채우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생겼어요. 이건 주책이 아닙니다. 늙은이의 철없는 욕심도 아니에요. 한평생 짊어져온 책임감의 무게를 내려놓고 비로소 한 인간으로서, 한 남자로서 행복해지고 싶은 제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이제는 아들의 허락을 구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제 행복을 당당하게 되찾고 싶어졌어요.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아들 녀석의 그 차가운 한마디, 주책이라는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분하고 서운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는 내 처지가 한심해서, 마지막에는 내 남은 인생을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오기가 생겨서 잠을 잘 수가 없었네요.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에게 떳떳하게 사는 법을 가르쳤던 저였는데
정작 내 자식 앞에서는 이리도 작아지는가 싶어 쓴웃음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그 사람의 따뜻한 미소를, 제 손을 잡아주던 온기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잿빛으로 마무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아들 녀석을 만나러 가기로요. 허락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이건 통보이자 한평생 아버지로만 살아온 한 남자의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오랜만에 찾아간 아들 녀석의 집은 어색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며느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차를 내왔지만 그 눈빛은 저를 외면하고 있었죠. 아들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 무거운 침묵을 깬 건 저였습니다. 나 좀 보거라. 제 나지막한 목소리에 녀석이 마지못해 고개를 돌렸어요. 그 눈에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원망과 짜증이 서려 있었죠.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녀석의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아비인 내가 왜 모르겠느냐. 이름 먹은 늙은 아비가 연애라니 남들 보기에 부끄럽고 주책 없어 보이겠지. 내 체면이 깎이는 것 같아 창피할 수도 있겠다. 제 말에 녀석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 그저 입술만 굳게 다물고 있었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제 평생을 짓눌러왔던 책임감의 무게를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내 아버지로 살았다. 내가 태어났을 때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고, 내가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 밤새 잠 못 이루며 감격했지. 내 등록금 한번 밀리지 않으려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내가 좋은 대학 가고 번듯한 회사에 취직했을 때 내 어깨가 하늘까지 닿는 듯 으쓱했단다. 내 인생은 온통 너를 위한 것이었고, 그것이 아버지의 당연한 도리라고 믿으며 살아왔어. 제 목소리가 조금씩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지난 세월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아들아, 너는 아느냐? 내가 장성하고 내 어미가 내 곁을 떠나고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졌을 때의 그 적막함을, 명절에나 한번 붐비던 집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나면 며칠 동안 사람 목소리 한번 듣지 못하고 지내는 날들의 그 외로움을, 너희에게 전화라도 걸면 바쁜데 방해하는 것 같아 망설여지고 행여나 짐이 될까 봐 아파도 아프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던 내 심정을 너는 아느냐. 아들의 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애써 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요양원에 왜 들어갔는지 아니? 너희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눈치 보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너무나도 싫어서 내 발로 들어간 거다. 그저 조용히 내 생이 다하는 날까지 누구에게도 패 끼치지 않고 사라지는 것이 내 마지막 남은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거기까지 말했을 때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꾹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팔을 붙잡았어요. 제 평생에 단 한 번도 자식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그 사람이 나타났다. 그냥 다 끝났다고, 이대로 말라 죽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내 인생에 그 사람이 빛이 되어 주었어. 함께 화초에 물을 주고 옛날 노래를 들으며 웃고 아픈 곳은 없는지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면서 나는 잊고 살았던 감정을 다시 느꼈다. 내가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저 한 사람으로 살아있다는 걸, 나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는 걸 말이다. 결국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제 쉰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내 삶은 이제 끝났다. 나는 내 몫을 다했다. 이제는 나도 한 남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내 행복을 찾고 싶다.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 손 꼭 잡고 서로 의지하면서 따뜻하게 살고 싶구나.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 이게 내게 그토록 부끄러운 일이냐? 제 울음 섞인 절규에 아들은 충격을 받은 듯 굳어 있었어요. 며느리는 어느새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고요. 저는 아들의 팔을 더욱 세게 붙잡고 마지막 진심을 토해냈습니다. 내 엄마도 하늘에서 내가 이렇게 혼자 외롭게 늙어가는 걸 원치 않을 게다. 평생 고생만 한 당신, 이제라도 좋은 사람 만나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라고 오히려 잘 만났다고 남은 인생 외롭지 않게 함께하라고 응원해줄 게다. 분명 그럴 사람이다, 내 엄마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고 말았습니다. 아들을 붙잡고 제 평생의 외로움과 서름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에 묻게 짓눌려 단 한 번도 꺼내 보이지 못했던 한 남자의 서러운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의 등은 참 넓고 단단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날 제 앞에서 무너져 내리던 아들의 어깨는 왜 그리 작고 위태로워 보였을까요?
한참을 소리 없이 울던 녀석이 겨우 고개를 들고 제 손을 꽉 잡더군요. 그 손의 온기가 그동안 닫혀있던 제 마음의 마지막 빗장을 스르르 열어주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녀석이 며느리와 함께 저희를 찾아왔더군요. 어색하게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작은 전단지 몇 개를 제 앞에 불쑥 내밀었어요. 아버지, 두 분이 함께 지내실 만한 작은 집을 알아봤어요. 병원도 가깝고 산책할 공원도 있는 곳으로요. 며느리는 옆에서 그저 멋쩍게 웃으며 제 사람의 손을 슬며시 잡아주더군요. 그 순간 어떤 말보다 더 큰 용서와 축복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요양원을 나오는 날, 짐이라고는 낡은 옷 몇 가지와 손때 묻은 책 몇 권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세상 그 어떤 부자보다 풍족했죠. 아들 녀석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저는 창밖 풍경 대신 옆자리에 앉은 제 사람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햇살이 부서지는 모습이 어찌나 곱던지요.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왔는데 사랑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온몸으로 배우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새 보금자리는 아담한 빌라의 1층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따스한 햇볕이 거실 가득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죠. 어머, 해가 참 잘 드네요. 그 사람이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말하는데 그 웃음소리 하나만으로도 텅 비었던 공간이 온기로 가득 차는 것 같았어요. 아들 내외는 며칠 동안 저희 집으로 가며 낡은 가구를 새 것으로 바꿔주고 냉장고를 음식으로 가득 채워주고 나서야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던 아들이 뒤를 돌아보며 슬쩍 웃어 보이는데 그 모습이 꼭 어릴 적 제게 칭찬받고 싶어 하던 7살짜리 꼬마 같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그렇게 우리의 신혼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차가운 요양원 천장이 아니라 제 사람의 고운 얼굴이 먼저 보여요. 밤새 덮어준 이불을 꽂혀 덮어주고 가만히 숨소리를 듣고 있으면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 저도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지곤 하죠. 여보, 이 된장찌개 맛 좀 봐요. 당신 입맛에 맞으려나? 구수한 냄새와 함께 건네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루의 시름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저 밥상에 수저를 놓는 것밖에 하는 일이 없는데도 그 사람은 매일같이 당신이 옆에 있어주니 밥 할 맛이 난다며 웃어줍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눠요. 어제 본 드라마 이야기, 새로 핀 꽃 이야기, 가끔은 아들 녀석 흉도 보면서요. 텅 빈 식탁에서 홀로 밥을 삼키던 그 지독한 외로움의 시간들이 이제는 아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오후에는 함께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산책해요. 그 사람은 걸음이 조금 느린 저를 위해 항상 폭폭을 맞춰주고 저는 숨이 찰까 봐 중간중간 벤치에 앉아 쉬어가자고 손을 끌죠.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고 행복한 일이라는 걸 나이 70이 되어서야 깨닫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제잘되는 아이들을 보며 함께 웃다 보면 시간이 가는 줄도 몰라요. 해 진녘 창가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보고 있으면 문득 먼저 간 제 아내 생각이 나곤 해요. 평생 고생만 하다 간 사람이 마음에 걸려 이런 행복을 누려도 되나 죄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었죠.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옆에 있던 그 사람이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며 말하더군요. 분명 좋은 분이셨을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 응원해주고 계실 거고요. 그 따뜻한 위로에 제 마음속 응어리가 눈 녹듯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아마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영감 잘했수. 이제라도 마음 편히 행복하게 살아요. 하고 웃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말하죠. 황혼은 모든 것이 저무는 시간이라고. 하지만 제게 황혼은 가장 눈부신 아침을 선물해줬어요. 자식들 눈치 보느라 세상의 편견에 부딪힐까봐 포기했다면 결코 맛보지 못했을 행복입니다.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하지만 단 하루를 살더라도 이 사람의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고 함께 웃으며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남은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일이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나이 70에 찾은 내 사람. 저희는 이제 막 신혼입니다.